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침 관련 강의의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기존에 쭉 봤던 침 치료의 기전, 침 치료의 임상적인 효과, 그리고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전들을 쭉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와 같은 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침 치료의 작용 기전을 쭉 살펴보시면은 왜 침이 작용을 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침의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국소작용 기전, 그 다음에 분절 진통 기전, 중추 조절 기전. 여기에 있어서 흔히 국소작용 기전은 아시아, 분절 진통은 경락학설의 대체, 중추 조절 기전은 소위 말해서 조기치신, 중추에서의 여러 염증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는 침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에 있어서 급성 통증에 있어서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다.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들, 목 통증이나 무릎 관절염이나 목 통증, 그 외에 두통 같은 다양한 질환들에 있어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거의 한 10년 전에 대단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뚜렷한 효과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침 치료 효과를 재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치료들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왜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의계가 많이 얘기를 했어야 됐죠. 경혈이나 경락이라거나 그 외에 장부론이라거나 하는 그런 학설들을 가져와서 침 치료 효과를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진행해온 강의들, 그리고 이 강의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것 같은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침이 왜 작용을 하는지 간단히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왜 침 치료는 통증에 효과적일까요? 통증의 발생 기전에 따라서 침 치료의 작용 기전을 한번 같이 봅시다. 국소에서의 통증 발생 기전,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침 치료의 효과를 간단히 봅시다. 침 치료의 국소 작용은 먼저 혈류 증가 작용. 침을 놓은 부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침을 놓게 되면은 침을 놓은 주위 주변으로 붉은 반점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붉은 발적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이를 축삭 반사라고 합니다. 척수에서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신경 말단에 자극이 가해져서 나타나는 혈관의 확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감각신경 말단에 자극이 가해져서 다양한 신경 펩타이드들이 분비되고 이 중에 CGRP와 같은 인자들을 통해서 혈관 평활근에 이완을 통한 혈관 확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자극이 지속이 되면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VGF를 통한 혈관의 신생, 혈관의 새로운 생성을 유도를 해서 국소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와 관련한 분자 기전이죠. 신경 말단에 가해진 자극으로 인해서 말초 감각 뉴런에서 CGRP가 분비되면 이들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나이아트릴 옥사이드를 생성을 하고 혈관 평활근 세포의 칼슘 수준 그리고 포타슘, 칼륨 수준을 감소를 시켜서 혈관 확장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전이 우리 감각신경 말단에서 CGRP가 분비가 되면은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칼슘의 유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내부에서 ATP, CAMP, PK 경로를 통해서 여러 인자들의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된다. CGRP는 혈관 내피 세포에서 ATP, CAMP, PK 경로를 통해서 내인서 나이아트릭 옥사이드 합성 효소의 활성을 초래하고 생성된 나이아트릭 옥사이드가 바로 혈관 평활근 내피세포에 작용을 해서 혈관의 확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어렵지 않게 이를 통해서 왜 침 치료가 혈관 확장 작용을 나타내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을 놔서 붉은 발적이 자침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혈이 모인다, 기가 모인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분자 현상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여기에서는 CGRP 외에 VEGF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 저산소증 관련해서는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HIF1과 같은 인자들이 세포 내부에, 세포 외부의 환경에 반응을 해서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더 산소를 잘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주 인자 중에 하나가 VEGF라고 하는 혈관 확장과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입니다. 그 외에도 성장 인자, 호르몬들에 의해서도 반응을 하고 인터루킨 1 알파라거나 인터루킨 6 이와 같은 인자들에 의해서도 반응을 하는 VEGF의 발현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양에서도 VEGF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어서도 VEGF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고래 석회화와 함께 혈관의 형성, 신경의 형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무릎에서 감각이 새로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안과 질환에 있어서도 VEGF로 인해서 망막의 혈관이 나타나게 돼서 시력을 손상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VEGF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중립적인 세포 현상인데, 이들이 혈류가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를 자극을 하는 그와 같은 치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종양과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들도 VEGF의 발현에 관여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종양에 있어서는 오히려 VEGF 억제제를 통한 종양의 수축을 유도하는 그와 같은 항암 치료들도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VEGF는 어쨌든 발현이 되면은 혈관 내피에서 다양한 세포 경로들을 통해서 혈관 내피의 생존, 그 다음에 증식, 그 다음에 혈관의 관련 인자들의 세포들의 이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게 됩니다. 혈관이 새로 생기면은 당연히 혈류가 그쪽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혈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영양 인자들이나 혹은 산소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한 조직의 영양 공급은 손상된 조직에 있어서는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 침 자극을 통한 VEGF의 발현, 증가가 조직을 회복시키는, 손상된 조직에 있어서 회복 작용을 하는 한 가지 기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 그림이 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 치료의 국소 작용으로 이와 같은 혈류의 증가는 이외에도 국소에서 아데노신의 분비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데노신 역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혈관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아데노신의 주요 작용에는 이외에도 진통 효과라거나 항염증 작용이 존재합니다. 이전 강의들에서 알레르기 비염에서 아데노신 경로를 통한 TRPV1의 활성 억제 작용을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브스텐스 P라거나 NGF를 통한 다양한 분자들이 침 치료에 의해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논문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아데노신 A1 수용체가 국소에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밝힌 연구입니다. 이 연구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아데노신 A1이 침치료 효과에 기여를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커피 등을 복용을 하는 게 왜 침치료 효과를 감소를 시키느냐? 아데노신 A1 수용체의 작용과 카페인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침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침치료의 작용을 이제 이 앞서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침 자극을 통해서 ATP가 ADP, AMP로 점차 대사되고, 이 과정에서 아데노신이 생성이 되고, 이들은 아데노신 A1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다양한 진통 작용을 나타낸다. 우리 유해 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작용을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실제 침치료 작용을 본다면은 침치료를 했을 때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에 의해서 약 30분 만에 최대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인 카페인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은 침치료의 진통 효과가 크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침 치료는 일부는 아데노신 수용체 A1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보여주죠. A1 수용체는 신경 흥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통각 전달을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그림들도 마찬가지죠. 아데노신 외에 여러 인자들이 혈관 확장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침 치료는 아데노신이라거나 VEGF라거나 CGRP와 같이 앞서서 보았던 다양한 인자들의 발현에 기여를 하거나 그 외에 히스타민, 서브스탄스 P와 같은 다양한 염증 관련 물질들의 증가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혈육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앞서서 보셨던 침 치료에 의한 아데노신 형성, 아데노신이 관련 채널을 결합을 해서 어떤 근육의 흥분을 감소시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혈관 내피에서 그리고 혈관 평활근에서 다양한 기전들을 통해서 CGRP라거나 아니면은 VEGF라거나 아니면은 그 외 여러 기전들을 통한 세포 내 신호 경로들의 변화를 통해서 내인성 나이트릭 옥사이드 합성 효소의 나이트릭 옥사이드 생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혈관 평활근의 이완을 유도를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전을 이해를 한다면은 왜 침 치료가 혈관 확장을 나타내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동상을 입은 분에 대해서 침 치료를 2개월 정도 했더니 조직이 손상된 것이 상당히 회복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 왜 나타나느냐? 기를 조절해서 손상된 조직에 기를 공급해서 그게 아니라 앞서서 보셨던 작용 기전들을 통한 CGRP를 통한 혈관 확장에 기여하는 인자들이 발현이 증가되어서 또 염증 반응을 적절히 감소시켜서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상처 회복을 촉진을 시켜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침 치료가 작용하는 게 이와 같은 앞서서 보셨던 혈관 확장 기전을 통한 다양한 조직 손상 회복 기전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자 기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미세한 그와 같은 현상들이지만 실제 거시적인 존재, 거시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실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변화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례 과학적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개인 하나하나가 그 자신이 받는 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의례 잘 작용하겠지 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한의학 개론을 접하면서부터 받았을 어떤 문화적 충격부터 해서 실제 다양한 원정 과목이나 기초 과목을 배우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학문으로서 존립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과학과 완전히 다른 게 이게 말이 되겠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걸 다시 극복하는 어떤 한의과 대학의 교육 과정의 경험을 하면서 겨우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 대중은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한의학 고유의 개념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의사가 먼저 환자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나서서 한의사의 의료 행위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과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설명들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들은 괴상한, 이상한 혹은 그냥 전통적으로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치료들이 아니라 실제 앞서서 보셨던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그와 같은 분자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과학적인 기전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물학적인 기전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침치료의 국소작용에 대해서 계속 한번 또 살펴보시죠. 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침치료 효과인 진통작용이죠.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은 국소에서 아데노신의 분비를 유도를 해서 앞서서 보셨던 유해 수용 감각 뉴런의 말단의
수용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신경의 흥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C섬유와 같은 신경을 전달하는 섬유의 흥분을 억제를 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서 침치료가 CGRP라거나 VEGF 외에도 서브스탠스 P라거나 그 외에 히스타민이라거나 하는 다양한 염증 관련 매개체들을 통해서도 혈관 확장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실 그와 같은 혈관 확장 작용은 면역, 염증 반응의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침치료는 다양한 신경 내분비 면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초에서의 면역세포의 활성화나 관련한 말초신경의 활성 등에 기여하는 여러 인자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이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TRPV1에 대한 조절이라거나 그 외에 다양한 염증 매개체들, 히스타민의 조절이라거나 여러 말초 신경 말단의 채널들의 활성 조절과 같은 여러 작용들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 항히스타민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죠. 말초에서 그와 같은 작용들을 나타내고요. 그 외에도 나트륨 채널의 조절 혹은 산 감지 채널의 발현의 조절 효과를 나타내고, 이와 같은 채널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신경의 흥분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또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널들은 말초에서 뿐만 아니라 척수에서 BRCK, AKT 경로라거나 ERK 경로와 같은 다양한 복잡 세포 신호 경로들을 통해서 신경 전달에 있어서 감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침치료가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척수에서의 BRCK 아니면 ERK1, 2 같은 경로들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만성적인 통증을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들은 침치료가 히스타민의 방출을 도리어 유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비만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히스타민이 고갈이 돼서 그로 인한 작용이 여러 항히스타민 작용 혹은 항염증 작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침치료가 가지고 있는 말초에서의 효과는 신경 내분비 면역 인자의 조절, 인터루킨, TNF-알파와 같은 인자들의 조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결국 염증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침치료의 중요한 작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물론 그 외에도 항염증 작용 외에도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 기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염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외의 기전들도 있다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TRPV1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 그림 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GF에 의해서 TRKA의 활성화, 그 다음에 서브스탠스 P로 인해서 CGRP의 발현 증가, 마스텔에서의 히스타민 방출에 의해서 TRPV1의 활성화로 인해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타난다고 제가 알레르기 비염 강의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에 있어서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침치료가 물론 NGF에 대한 작용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외에 아데노신에 대한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용에도 불구하고 아데노신에 의한 여러 조절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TRPV의 발현 혹은 활성화를 감소를 시켜서 이와 같은 증상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침치료는 말초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여러 뉴로펩타이드, 서브스탠스 P라거나 CGRP의 조절이라거나 VRP의 조절이라거나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조절, T알파셀의 분화 조절, 그리고 NGF나 BDNF의 조절과 같은 복잡한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TH2에서 TH1으로의 T알파1 세포로의 발현, 분극을 증가를 시키고 점막에서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마스셀의 탈과립화를 촉진을 하고 혈관 확장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점막의 염증 감소, TRPV1의 발현 감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알레르기 비염에서의 작용입니다. 이 반대의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앞서서 침 치료가 CGRP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서브스탠스 P를 증가시키는 그와 같은 혈류 증가 작용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죠. 결국 환자가 처해 있는 병리적 상태에 따라서 침 치료는 서로 상반된 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두셔야, 왜 여기에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 가서는 정반대로 얘기하느냐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 침치료가 서로 다른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무튼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알레르기 비염 관련한 진료 지침에서 여기 보시면은 13번 침 치료가 임상인은 침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비약물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환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권장을 하는 치료 옵션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어느 정도 확고한 근거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침 치료의 여러 병태 생리에 대한 조절 작용,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들에서 설명을 드렸던 침 치료의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통한 치료 효과에 의해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작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증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침 치료의 복잡한 신경 면역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침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죠. 우리 피부에 침이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염증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복잡한 면역 세포들, 호중구라거나 아니면은 멜라닌 세포라거나 메르켈 세포라거나 그 외에 섬유화 세포 아니면은 상피 세포, 각질 세포, 혈관 내피 세포, 혈관 평활근 세포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최근에는 마스트셀, 히스타민을 방출할 수 있는 비만 세포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요. 침 자극이 있게 되면은 일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조직에 손상이 있다 보니까 대식세포에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비장과 흉선 등에 저장되어 있는 면역세포들이 케모카인들, 같이 방출된 케모카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미 조직에 상주하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여러 면역 반응을 유발하겠죠. 이 과정에서 서브스턴스 P라거나 세로토닌이라거나 CRH라거나 NGF라거나 히스타민이라거나 CGRP와 같은 다양한 인자들을 방출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데노신의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글루타메트의 생성이 나타나게 된다거나 칼슘 이온의 유입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거나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된다거나 브래디키닌이 생성이 된다거나 하는 굉장히 복잡한 면역계 변화들이 조직에서의 면역적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여러 가지 신호 경로들을 통해서 미오피오이드 수용체나 아데노신 A1 수용체나 퓨린성 신호 경로나 아니면은 히스타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수용체들에 대한 활성화를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말초 신경의 감각신경의 활성화를 초래하고 물론 여기는 어디까지나 신경 면역학적 인자들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나트륨 채널이라거나 산 감지 채널이라거나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은 여기에는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모든 작용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말초 감각신경의 활성화가 초래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침에 의한 자극이 척수를 타고 뇌로 올라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침 치료는 이와 같은 복잡한 작용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복잡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최종적으로는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침 치료는 이처럼 대식세포, 비만세포 등 말초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서브스턴스 P, CGRP,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TNF 알파 등의 염증성 인자를 비롯해서 인터루킨 10이라거나 아데노신, 오피오이드, 가바, BDNF,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을 통한 감각신경 말장에 대한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침 치료가 결과적으로 진통 효과를 국소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일부는 신경을 자극을 해서 침 신호를 중추로 전달함으로써 그로 인한 다시 하행성의 반응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고 일부는 직접 말초에서 진통 효과를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복잡하고 상반된 작용이 섞여져 있는 것이 침의 말초에서의 작용이다. 일부는 염증을 촉진하고 일부는 염증을 억제하고 일부는 통증을 증가시키고 일부는 통증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진통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결국 비율의 차이인 것이죠. 자, 침 치료의 세 번째 국소 작용, 연결 조직에서의 작용. 침 치료에 따라서 뭐 염전 제삽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말초에 조직을 손상을 입히겠죠. 이 과정에서 섬유화 세포의 활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한 손상된 조직에 있어서 섬유화 세포에서 방출된 여러 인자들에 의한 회복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말초에 대한 자침은 비만세포의 활성화를 야기를 해서 비만세포의 탈카리파를 유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의 분비, 아데노신의 방출이 나타나게 되고, 중추로 이어지는 말초신경의 활성화를 야기를 하고, 통합된 신호는 뇌에서 베타 엔돌핀을 비롯한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의 방출을 유도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진통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일부 연구들은 경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화 세포와 히스타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료가 조금 더 극대화되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작용들이 있고,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가 조직의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 앞서서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가 침 치료의 작용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섬유화 세포의 과도한 활성이 문제가 왜 될까요? 문제가 되는데, 이건 섬유화를 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처를 입어서 딱쟁이 가지고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 같은 과정을 걸쳐 보셨다면은 일부 조직은 회복되지 않고 반들반들한 섬유화 조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섬유화 세포의 과도한 활성으로 인해서 조직의 상당수가 콜라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개선을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환기죠. 익기 고표한다는 작용이 때로는 이들을 조절하는 것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적절한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는 또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하다. 항상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다 나쁘다라는 걸 이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갔습니다. 지나가는 차원에서 침 치료의 용량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최근 몇몇 메타 분석들에서는 기존에 더 많은 치료 용량, 즉 자극량을 가지고 있는 전침 치료가 일반 침 치료, 수기 침 치료에 비해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 같은 결과들이 또 반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침 치료나 혹은 수기침 치료나 임상적인 효과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 또 상반된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인 결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침 치료 혹은 수기침 치료가 모두 환자들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극의 타입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환자의 예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빈도다. 치료의 용량은 바로 치료 빈도로 정해진다. 치료의 길이로 정해진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침을 높은 빈도로 일주일에 1회, 3회, 5회 등으로 증가할수록 효과가 늘어나고, 치료의 총량, 즉 치료 세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진통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효과들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연구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공리공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상가에서 직접 보시면은 환자가 더 잘, 더 많이, 더 높은 빈도로, 더 길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실제 환자의 예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됩니다. 즉, 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치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침을 잘 놓느냐, 그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이와 같은 결과들은 내가 앞으로 임상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더 힘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침치료의 국소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죠. 침치료에 의한 말초에서의 다양한 신경 내분비, 면역 네트워크의 조절은 염증 및 항염증성 인자들의 분비를 유도하고요. 침치료의 주 자극은 항염증 작용이지만 그 외에 일부 강자극 침수를 통해서
C섬유에 대한 자극을 통해 염증 반응에 의한 말초 혈류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침술, C섬유를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극을 가하는 염전 제섭이 굉장히 심한 그와 같은 침 치료는 염증을 억제하기보다는 염증을 유발하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말초 혈류 반응도 말초 혈류를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혈류 증가를 통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도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볼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 안면 신경마비에 있어서 단순한 자침보다는 염전 제섭을 강력하게 시도하는 C섬유를 자극하는 통증이 심한 침술이 신경 손상에 의한 벨마비, 안면 신경마비에 있어서 회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무작위 대조 시험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 기전이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질환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자가 아파할 정도의 강력한 자극이 오히려 치료에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기침법이나 전침 치료가 차이가 없다라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유사한 작용이 하나로서 강자극과 유사하게 심자법이 천자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참고를 해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수기법을 통한 자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침치료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될 수가 있고요. 이는 통각 전달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침치료가 가지고 있는 국소적인 작용에 있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조절은 통증의 조절과 염증의 조절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거나 혹은 관련이 있는 복잡한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침치료가 어떻게 말초에서 복잡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침치료가 한편으로는 염증 반응과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반응을 유발하고 한편으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반응들을 유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통증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와 같은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말초에서 여러 신경 염증성 인자들이 신경 말단의 여러 수용체들을 자극을 해서 결과적으로 말초신경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관련해서 말초신경의 신경 말단의 조절 등을 통해서 신경의 흥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손상된 조직 등에 의한 면역계의 활성화, 대식세포의 활성화, 비만세포의 활성화 혹은 조직 손상에 의해서 분비되는 여러 인자들, 신경 내분비 인자들, 면역 인자들로 인터루킨-1 베타나 NGF나 LIF, 인터루킨-6, TNF-알파, 히스타민, 브래드키닌, 프로스타글란딘, 아데노신, 그 다음에 인자들의 분비에 의한 신경 활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서 제가 1번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서브스탄스 P의 분비라거나 CGRP의 분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사이토카인 외에도 말초신경에서 여러 수용체에 의해 나타나는 감각의 현상, 즉 신경의 흥분이 다시 CGRP라거나 서브스탄스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도식을 이해를 하시고 침치료 그리고 침치료의 작용은 말초에서의 자극으로 여러 면역 인자들의 조절도 있지만 말초에서 전달된 여러 변화들이 다시 척수에서 돌아오거나 뇌에서 돌아옴으로써 다시 이와 같은 인자들을 조절하거나 이와 같은 수용체들을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증 억제, 염증 억제에 기여한다라는 이해 방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말초에서의 염증성 인자들에 의해서 발생 지속이 될 수가 있고 말초에서의 감지기, 여러 신경 말단의 유해 수용기들에 의해 신경 말단의 흥분이 나타나서 생기는 현상이고 마찬가지로 이 염증성 인자들을 조절하거나
신경의 여러 채널들을 조절하거나 신경의 흥분을 조절하게 되면은 통증이 감소가 되리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침치료가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들에 대해서 작용을 하겠죠. 실제로 만성 통증의 한 사례로 대상포진을 보면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말초에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돼서 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은 감염 도중에 말초나 1차 감각 신경의 신경 손상에 의해서 척수로 계속된 잘못된 신경 입력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신경의 흥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뇌에서 적절한 통증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말초신경이 손상된 바이러스 감염이라거나 염증 반응이라거나 직접적인 신경의 손상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와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말초 신경의 흥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통증에 있어서 더 쉽게 흥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처럼 볼 수 있듯이 신경의 흥분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경 전달을 통해서 척수회로 이어지고 이것은 과도한 신경의 흥분 그리고 자발적인 신경의 흥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통증 수준도 대단히 높게 신경 흥분이 증가된 것이 확인이 되고 뇌에서도 과도한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 같은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만성적인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초나 중추에서의 통각에 관여하는 신경 흥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 침치료가 다양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말초에서 혹은 뇌에서 내려오는 여러 하행성의 통증 조절 기전들 그 외에 척수에서의 조절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경 흥분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침치료는 염증성 반응에 관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말초에서의 신경의 손상을 감소시키고 신경의 흥분을 감소를 시키고 이를 통해 신경의 회복을 촉진을 시키고 염증성 인자에 의한 신경 흥분을 감소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통증 신호 전달의 감소를 통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있어서 말초신경의 조절, 이를 통한 통증 신호 전달의 감소를 통한 진통 효과에 있어서 서양의학적 약제가 효과적인 것은 콕스 억제제인 엔세이드가 있고 그 외에 여러 한약들은 거품지제를 비롯한 여러 한약들은 콕스를 표적으로 해서 작용을 해서 대표적인 천연물 유래 약제인 아스피린 역시도 콕스를 통해서 표적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 즉 염증성 인자 중의 하나인 콕스에 대한 조절,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염증의 조절이 곧 통증의 조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말초 감각신경과 그리고 말초에서의 여러 면역 환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만들어낸다 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 과정을 차단하게 되면 통증이 억제된다 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 뒤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 포진 후 통증에 있어서는 포진 후 통증, PHN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염증이 바탕이 된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에 의해서 신경 흥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상황, 그래서 염증이 소실된 이후에도 신경 변성으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만성 통증의 병리이고 이를 조절하는 것이 만성 통증의 치료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통증에 있어서, 염증에 의한 통증에 있어서 다양한 치료들의 작용 기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A 그림은 무릎 관절염에서 분포되어 있는 말초 신경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 NGF 수용체 혹은 나트륨 수용체 혹은 GPCR 수용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NSAID 같은 약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을 해서 GPCR에 의한 여러 신경 흥분을 감소를 시키고 리도카인은 나트륨 채널을 조절함으로써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또 안티-NGF 같은 약제들 역시 신경의 흥분 억제에 기여를 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 치료는 NGF의 조절이라거나 나트륨 채널의 조절이라거나 TRKA 채널의 조절이라거나 GPCR의 조절 혹은 이 채널 외에 여러 면역 인자들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말초신경의 흥분을 조절한다.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초신경, 즉 유해수용 감각기 1차 신경은 척수 후각에서 미세악유 세포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되는데 NSAID는 미세악유 세포에 의한 염증 관련 반응을 감소를 시켜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오피오이드 역시 신경 흥분을 조절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침 치료나 한약 치료 역시 이와 같은 면역 관련 인자들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를 봐서도 침 치료도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생리적 과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을 통해서 다시 뇌로 올라가는 통각 경로는 시상을 통해서 다양한 뇌 영역으로 감각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기여하는 게 수도관 주위 회백질이라거나 아미그달라라거나 아니면 시상, 뇌섬역, 전전두엽 같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들에 있어서 침 치료는 뇌인성 오피오이드들을 방출해서 뇌 여러 영역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통각에 대한 감각적 인식 그리고 감정적 인식을 조절을 하고 하행성의 조절,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여러 인자들의 조절 그리고 교감신경의 억제,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통해서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을 조절하는 작용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의 흥분을 조절을 해서 진통 효과를 달성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 되겠죠. 뇌의 연결성과 같은 분야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 치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아는 게 많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말이죠. 앞서서 1번, 2번, 3번 등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일부를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침치료의 국소작용의 또 하나로 근막 발동점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치료하면 근육학이지 아시열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개념은 아닙니다. 트라벨과 사이먼스의 근막 발통점 개념은 그 분포가 경혈과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경혈 그건 사실 이제 근막 발통점이었지 라고 이해가 제가 학생 때인 거의 20년 전부터 사실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인 접근에 있어서 이 같은 접근이 너무 오히려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걸 너무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개념들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들이 사실 거의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개념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연관통에 대한 개념들 캘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A를 자극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니까 이게 바로 원위치열의 효과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원위치열은 뇌에서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리포드 페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원위치열까지는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현상이 존재를 해서 어쨌든 근막 발통점에 대한 일부 개념이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트리거 포인트가 정상 근육 조직에 비해서 높은 전기 활성도도 나타내고 이건 경혈 연구에서도 맨날 보이는 거죠. 또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진단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연구들이 있다. 이건 설진 연구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네요. 또 정상 근육 조직에 비해서 더 높은 면역 활성이 존재한다. 이것도 경혈 연구에서 많이 보이는 거고 정상 조직에 비해서 많은 염증성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보여줍니다. 경락이 실제한다는 어떤 가설을 깔고서 거기에 있어서 실제 경혈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부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통증이 심하면은 아시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연구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연구들과도 일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여러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국소에서의 어떤 침 치료의 작용은 아직까지는 대단히 모르는 점이 많고 이 트리거 포인트도 사실은 잘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와 같이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염증이 생긴 부위에서 전기 활성도가 높은데 진단 일치도 낮은데 면역 활성이 나타나는 건 손상된 부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염증성 물질들이 많은 거 흔히 보는 현상인데 라고 반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임상적으로 대단히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그 근육학 책을 보면은 아 여기 아픈 사람 여기 놔야지 실제 치료해보면 생각보다 잘 낫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활용은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게 정말 과학적이냐?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일이죠. 뭐 요 그림은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어떤 가설인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해서 그걸 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침치료 관련 임상 연구 설명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PCOS 특히 PCOS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아무리 기초 과학이 멋있어 보여도 결국 임상에서 입증이 안 되면 효과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임상에서의 효과를 판정하는 거는 무작위 대조 시험도 굉장히 잘 짜진 연구여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말초에서 뭐 국소적인 허혈이 존재하고 아세틸콜린의 지속적인 방출과 그로 인한 뭐 탈분극이 있고 그로 인한 칼슘의 방출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근육의 수축이 나타나게 돼서 혈관을 압박하게 돼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혈류 공급이 줄어들고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고 에너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이것이 또 자율신경이 흥분을 야기해서 악순환을 야기를 한다라는 도식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잘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이유로 뭐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나타나게 되고 MEPP에 의해서 탈분극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 뭐 칼슘 이온이 계속 방출이 되다 보니까 근절의 수축이 나타나게 되고 혈관을 압박하게 되니까 혈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고 염증 수준이 증가해서 결국 문제가 야기가 된다라는 악순환을 설명을 하는 그림입니다. 또 그 이론이 실증이 될 수 있다. 초음파로 진짜 진단해보면은 근육의 이 지속적인 수축을 보여주는 타우트 밴드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난 초음파로 이거 봤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반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그냥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식으로 특히 통증이 제가 항상 플라시보에 잘 반응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그냥 자기 맘대로 해놓고 이거 트리거 포인트 에어를 해놓고 치료했더니 뭐 플라시보에 의해서 나은 건데 불구하고 내가 적당한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치료 계획에 의해서 치료했더니 환자가 잘 나았다.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악순환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트리거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뭐 말초 트리거 포인트에 있어서 염증 물질의 농도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염증 조직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타우트 밴드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 10례, 15례에서 관찰한 거 가지고 그게 실제 존재한다고 니들이 얘기할 수 있어? 라는 반박에 대해서 또 트리거 포인트 옹호자들이 그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지 못하죠. 또 뭐 동물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 변증 관련해서도 나오는 얘기들이기도 한데 뭐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고요. 트리거 포인트가 그러려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니들이 이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가 깊지 않으니까 이를 동물 모델로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리거 포인트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이유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또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진통 효과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치료가 또 침치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트리거 포인트 관련 인젝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TPI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적인 치료들하고도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TP를 쳤더니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그냥 의사가 그러려니 하고 믿어버리는 그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는 반론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트리거 포인트 공격자들은 이와 같은 논거로 트리거 포인트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경혈이나 근막 발통증 같은 개념이 없어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다수의 말초 통증 모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치료 효과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침 치료 효과가 가짜 침 치료나 진짜 침 치료 사이에 그렇게 효과 차이가 특히 통증에 있어서는 크지 않다는 점은 사실은 침 치료 효과는 말초에서의 작용보다는 뇌에서의 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뭐 소화기계의 작용이나
부정맥이나 뭐 심근경색에서의 침 치료 효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뭐 중독장애에 있어서도 최근에 경혈 특이성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다른 측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통증면에 있어서는 경혈 개념이나 근막 발동점 외의 현상들, 그냥 일반적인 중추에서의 진통작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굳이 경혈이나 얘네들을 끌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침 치료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초 염증의 형성과 거기에 있어서 말초신경 감작 현상은 물론 침 치료나 TP에 있어서 효과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TP 치료나 침 치료가 나는 경혈을 치료해서 효과가 있다, 나는 TP를 쳐서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말초에서 염증이 생겼다, 그리고 침 치료가 말초의 면역 염증 조절 작용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도식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든지 이 개념들 없이도 치료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새능장 증후군, 이제 요즘에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워낙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틀린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언제까지나 이 개념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잘 입증해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와 같이 경혈이나 근막 발동점을 비난을 했던 그런 것들이 철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면 말이죠. 어쨌거나 통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치료법들이 미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진통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새는장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이라는 게 한 2000년대 제가 한의대에 들어갔을 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평위산이라거나 하는 처방들이 왜 속을 치료했는데 피부 질환을 치료하느냐라는 이해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정통의학이 아니라 대체의학하는 사람들이 그거 장에서 무슨 셀리악병부터 쭉 얘기하면서 장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그게 피부를 악화를 시키는 거야 라는 주장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의계에서도 옳았구나 하고, 사실 한의사들이 정통의학보다는 항상 잘 입증되지 않은 대체의학을 좀 선호하시는, 특히 서양에서 대체의학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의계에도 이런 좀 새는장 증후군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2000년대 초기에는 이거 슈도사이언스라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갑자기 드러났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실제로 많은 질환들, 궤양성 대장염이라거나 크론병 같은 장에서의 염증 질환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전신적인 염증 관련 질환들, 대사질환이나 비만이라거나 하는 그런 질환들까지도 알고 봤더니 장 상피의 면역계와 장 미생물의 상호작용과 이에 있어서 면역세포들의 활성화가 전신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염증 수준에 따라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은 피부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조직들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장의 염증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장 투과성이 감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염증 인자들이 장 외에 영향을 주는 일이 줄어들게 되더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은 주로 장내 미생물이 SCFA라고 하는 단세 지방산과 같은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대사물들을 생성을 늘림으로써 그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염증이 높으면은 문제가 있고 염증을 낮추는 게 좋다. 물론 현대 환경에서 말이죠, 현대인들이 대부분 병에 걸릴 일이 없고 오히려 항상 염증이 높아지기 쉬운 그와 같은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과거 사회, 무슨 원시 수렵 사회에서는 사실 염증이 높은 게 좋겠죠. 외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항상 나를 보호하는 게,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20년 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증 수준이 높아야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7, 80까지 사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7, 80까지 건강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염증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염증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새는장 증후군, 여러 가지 독소들에 의해서 장 투과성이 높아져서 장내 내용물들이 장의 면역계를 자극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뭐 우울증부터 해서 뭐 만병을 다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론이냐 했는데 염증이 정말 수많은 질환에 다 개입을 한다는 게 이해가 깊어지면서 진짜 맞네 이렇게 쑥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뭐 독소라거나 뭐 이런 좀 비과학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했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깊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뭐 이런 형태는 골자는 사실 동일하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서 제가 트리거 포인트라거나 혹은 경혈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현재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장염증 관련 이론이죠. 장 내부고 이 장 내부의 면역계고요. 여러 가지 뭐 상재균의 여러 대사물들 그 외에 박테리아의 생성물들이 염증을 야기해서 NF-kappa비라고 하는 인자들을 통해서 염증을 야기해서 장 주변에 있는 장 상피를 비롯한 장 내층에 있는 이와 같은 면역세포, 수지장세포들에 대한 활성화를 초래를 해서 이들이 여러 면역학적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염증성 인자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은 전신적으로 전신 순환 혈류를 타고 여기서는 수지장 세포만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면역 세포들의 리크루틴이나 사이토카인의 형성이 전신 혈류를 타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질이 많은 이와 같은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에 대한 어떤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에 있어서 지방산 관련 대사물들을 더 많이 증가시키고 이들이 장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지방산 그 자체로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비롯한 여러 염증성 인자들의 재료가 되고 아라키돈산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또 그들에 의한 여러 가지 대사 현상들에 의해서도 염증 수준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어떤 환자들에 있어서는 뭐 피부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어떤 과학적인 이해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의학의 뭐 허실 개념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신항상성 개념을 통해서 거의 다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관련 생리학을 통해서도 이미 뭐 한의학 관련 생리학 그리고 병리학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해서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더 새로운 게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에 뭐 기능의학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뭐 부신피로증후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놓기도 했지만 굳이 뭐 새로 내가 뭘 발견했다 이럴 필요는 없죠. 이미 만성염증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가급적이면 사실 좀 있는 걸 가지고 많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정말 해도 안 될 때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냥 내가 먼저 질러놓고 다 알고 봤더니 사실 다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학문이 발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시열 근막 발동점 치료가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 거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침 치료의 기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말초에서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용들도 많이 있고요. 감각을 통합하는 척수에서나 뇌에서의 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임상에서도 근위치열만이 아니라 원위치열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시열 근막 발동점에만 치중해서 침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1차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몇몇 연구들은 통증 그 자체에 있어서는 근위치열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울이나 불안 등을 또 개선을 하고 뇌에서의 통과 관련 감정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원위치열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여기 좀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많은 근육계 환자들은 특정 부위만 손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직업력, 사회력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인생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노화 자체가 전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로 인해서 말초와 중추에서의 감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 외에 다양한 전신적인 증상, 전신적으로 증가한 염증 수준이 존재할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임상에서 이해를 하고 침치료의 말초 기전은 어디까지나 통증이 발생한 곳에서 신호 전달을
차단을 하거나 혹은 오히려 통증 신호를 야기를 해서 뇌에서 하행성의 통증 억제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트리거로서 작용을 하는 그와 같은 효과는 있지만, 침 치료가 단순히 통증만을 조절하고 말초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대한 통각 억제 작용만 하는 게 아닌 그 외에 다양한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말초 작용을 이해하고 이어서 보실 그 외 척수와 뇌에서의 작용들을 살펴봅시다. 결국 전인적인 치료라는 게 그냥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와 같은 과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말초도 중요하고 중추도 중요하고 부분도 중요하고 전체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고 숲도 중요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한의학 고유 이론이 사실은 전신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이런 전신적인 접근을 중요시했다. 반대로 말하면 전신적인 접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의학적인 고유성은 사실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이고 환자에 대해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게 한의사의 역할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침 치료의 작용들을 보도록 합시다.